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저도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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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 과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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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공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우는아이 이칠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서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달걀토토님, 구현정님, 날아가는 오르크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컨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구독자,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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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을 제가 쭉 읽잖아요. 이거 네. 사실은 녹음해놓고 계속 갖다 써도 되는데 제가 왜 굳이 읽는 이유를 압니까? 모르고 싶어요. 넘어가시죠. 감사해서요. 감사해서 청취자분들께 감사해서 제가 일일이 다 직접 읽고 있습니다. 네, 절대 녹음해서 재탕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멤버들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 토크 시간. 네, 우리가 준비했겠지? 이제 녹음한 지 24시간 지났잖아요. 아, 그렇죠. 그간에 무슨 근황이 생겼을까요, 조 과장님? 저 있어요. 있습니까? 와. 뭐. 사실 자기 어제 얘기하려고. 근황이 있었는데 지난 방송 때 김 팀장이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자체로 아하, 자르셨구나.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또 하나 시작하는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참가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분이 이거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청취자라고 하시니까. 저를 처음 봤는데 처음 네. 보자마자 조 과장님 그러는 거예요. 과장도 아닌데. 회사에서의 직책은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를 보자마자 조 과장님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던 회사 동료분한테 저분이 조 과장님인데 기계식 키보드를 쓰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소개인 거군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겼는지. 근데 그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저랑 이제 교육생이시니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교육과정 들어오시기 전에. 근데 저랑 전화 통화를 한참 하다가 혹시 팟캐스트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 스티가 났어. 네,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보셨으면 알지. 그래서 더 친절하게 전화 통화를 했던 기억이. 조 과장 착하게 살아. 두 분도 자유롭지 않아요. 박 박사 목소리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술집에서 막 목소리 크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옆 테이블에서 다 알지도 몰라요. 나중에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조심해야겠- 됩니다. 착하게 조심하겠습니다. 삽시다. 네, 저의 결론은 착하게 살자라는 근황입니다. 네. 네. 자, 데이터 뉴스를 저희가 첫 방송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죠? 데이터 뉴스 유튜브 댓글에 뉴스 기사 콘텐츠가 좋다. 엔비디아 관련 주제 다뤄줬으면 해요. 이런 것도 있었고 저희 팟빵에도 동향을 알 수 있어 좋았네요. 데이터 뉴스 시리즈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우리가 왜 방송에서 이거 또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맞아요. 그쵸. 청취자분들이 불안하셨나 봐. 파일럿을 해보고 별로면 안 한다고 했더니 이제 나름 좀 뿌듯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데이터 뉴스 정기적으로 뭐 저희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뭐 한 두 번 정도 해보려고 하고, 이번에는 데이터 뉴스를 존속시키는데 도움을 주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의 의견을 받아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엔비디아. 빠밤. 엔비디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다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 게임을 하려면 일단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되니까 그렇죠. 고민 많이 하잖아요.
라데온을 살지 뭐 이런 거. 김 팀장 근데 그램 쓰잖아요. 네. 그램은 게이밍 PC가 아니어가지고 엔비디아 안 들어갈 텐데.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 하는 거지, 옛날 얘기. 박 박사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PC에 들어있어요? 네, 제 거 노트북에는 들어있어요. 게임 하려고요? 뭔가 써먹을 때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사놓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어. 중입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게임 하려고. 언젠가 할지도 모른다. 나중에 그렇군요. 와우 뒤늦게 시작하려고. 내가 야, 와우. 게임을 노트북으로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안 돼. 노트북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가 없어, 노트북은. 맞아요. 콘솔을 어쨌든. 사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하드웨어로 점점 넘어가네 또. 저희가 그 엔비디아를 다루려고 하는데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엔비디아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한 3가지 정도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요 엔비디아 관련 뉴스들을 그 나머지 두 분의 멤버께 소개를 드리고 박 박사가 이제 또 GPU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딥러닝과 연관해서 있으니까 그 얘기 좀 들어보고 김 팀장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는 어떤 회사인지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엔비디아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그냥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 4월에 설립된 컴퓨터 GPU 설계 회사입니다. 지금 GPU 점유율 세계 1위 80%인가가 아마 엔비디아 거예요. GPU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독점이네요, 독점. 거의 맞아요. 독점이죠. 예. 자율주행 자동차 부문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0위. 아주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여기 설립자가 젠슨 황, 커티스 프리엠, 크리스 말라츠스키 3명인데 현재 CEO가 젠슨 황이에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가죽 자켓 입고 안경 이렇게 안경 쓰고 딱 멋있게 하고 있는 CEO가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대만계 미국인 그 CEO들이 굉장히 그 우세를 떨치고 있어요. 그죠? AMD도 그렇고. 리사수. 그쵸. 리사수 그렇고.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383조. 300 무슨 숫자입니까 이게? 조입니다. 시가총액이. 와우.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GPU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GPU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젠슨 황이에요. 아예 만든 그죠? 사람이 원래 GPU라는 게 없었어요. 네,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원래 젠슨 황이 AMD에도 근무를 했었고 이제 이 엔비디아를 설립한 다음에 처음에 CPU를 만들고 싶어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텔이 장난 아닌 기업이었던 거예요. CPU 업계에서. 그래서 모든 기술이 인텔이 다 독점으로 갖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한창 386 컴퓨터, 486 컴퓨터 이런 거 쓸 때. 근데 그러다가 젠슨 황이 이제 CPU는 포기를 하고 GPU 쪽으로 이제 그래픽 카드 쪽으로 계속 개발하다가 1999년 최초의 지포스 제품, 지포스 256을 공개하면서 회사 제품의 이름을 GPU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GPU는 그때 지포스가 처음이에요.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말의 약자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거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VGA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VGA 그 단자 희한하게 생긴 거. 그쵸. 비디오 그래픽스 어댑터라고 영상 그래픽 어댑터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젠슨 황이 GPU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그 말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GPU 역할이 PC의 핵심 역할인 CPU랑 동급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CPU는 참고로 중앙 처리 장치죠.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고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뭐 놀렸나 봐요. 야 무슨 GPU냐. 젠슨 황이 CPU 만들고 싶어 했다가 실패했다고 어디다가 PU를 갖다 붙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마케팅 용어라고 폄하했는데 지금은 다들 GPU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니까 이게 대세가 된 거죠. 그러다가 비트코인도 엔비디아를 주목받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맞아요. 예,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그쵸. 많은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 그래픽카드가 엄청 비싸졌을 거예요. 기억에 아주 일반적인 그래픽카드를 사려고 해도 수급이 안 되니까 그래픽카드 가격이 청정부지로 솟고 왜 그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시골에 공장 만들어 놓는데 급습해보면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막 몇백 대, 뭐 몇천 대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걔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막 채굴했던 거죠.
그래서 그맘때 이제 그 엔비디아 주가가 뭐 2배, 3배씩 뛰었었어요. 100달러가 200달러 하고 뭐 200달러 후반대로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비트코인 거품이라는 게 좀 빠지면서 주가도 쭉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 때문에 엔비디아가 잠깐 떴지만 망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주가는 569달러. 2017년 100달러였는데 지금은 569달러. 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이따가- 되는 거야. 이야. 이 몇 배야 이게 참네. 아니 심지어 제가 딥러닝 공부할 때가 14년, 15년이란 말이에요. 그래. 근데 그러면 GPU가 무조건 필요한데 내가 딥러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GPU는 돈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야지 멍청아 박박사야. 그래서 지금 진짜 17년 지금은 기준이래요. 심지어 15년 그쵸. 기준으로 생각해봐요. 17년에 100달러였는데 지금 560% 오른 거네 거의. 500% 넘게 오른 거네. 아, 말도 안 되지. 아이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쓸 줄 몰랐겠죠. 예, 아마 젠슨 황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텔 때문에 CPU를 포기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인텔을 넘었어요. 엔비디아가 시총 2,513억 달러, 인텔은 2,481억 달러로 지난 뭐 2020년 7월에 그 제꼈나 아무튼 그래요. 되게 좋아하겠죠. 인텔을 제꼈으니까. 전 세계 반도체 시총으로도 2위입니다. 삼성전자를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거죠. 주식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혹자들은 더 뜰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드렸고 엔비디아가 주목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이제부터 조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으로만 주목받던 게 아니에요. 딥러닝 때문에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딥러닝에는 GPU가 필요하다. 박 박사도 딥러닝 하는데 GPU 많이 쓰지 않아요, 회사에서? 그쵸. GPU가 없으면 그 연산 속도에서 학습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GPU가 인기를 끌게 된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유가 딥러닝 때문이었는데 12년도죠. 12년도, 13년도 정도에 알렉스넷이라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기계가 엄청난 연산을 바탕으로 성능을 최초로 다른 인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걸 처음 시도가 됐었어요. 뭐 아주 그전에도 시도가 있었겠지만 그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딥러닝 정도의 연산을 하려면 그래픽 카드가 꼭 필요하구나가 됐고 사실 엔비디아가 독점 어떤 회사의 API 프로그래밍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모든 종류의 GPU에서 딥러닝을 사용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특히나. 이제는 오픈GL이라고 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같이 쓰려고 노력하는 중인 건 맞지만 아직도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딥러닝을 독점을 하고 있죠. 이제 GPU 자원 쓰는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에 텐서플로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연계가 돼 있잖아요. 쿠다 설정해서 갖고 오고. 맞아요. 다른 애는 설정이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대안이 없는 거죠, 아예 선택지가. 네, 어떻게 보면 구글이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CPU랑 GPU랑 무슨 차이냐, 왜 딥러닝에 GPU가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저의 지식 수준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박 박사님이 좀 좋습니다. 첨언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CPU는 순차적인 프로세싱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어려운 순서대로 처리하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고 적은 수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코어라고 하는 그 두뇌 같은 게 뭐 많아봤자 지금 뭐죠? 8개 코어가 많이 붙은 건가요? 8개 코어? 9개 코어 정도 하는 거죠. 16 많이 쓰지 않아요, 요즘엔? 네. 그러니까 똑똑한 두뇌 몇 개? 뭐라고? 몇 개? 아니, 16개가 어디 있어요? 16개요? 지금 쿼드코어 정도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내 스마트폰에 32개 들어가 있는데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어디? 야, 저 너 세상 램 얘기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램? 아무튼 똑똑한 두뇌가 좀 몇 개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 두뇌들이 어려운 순차적인 프로세싱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GPU는 CPU만큼 똑똑하진 않지만 수천 개의 두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한 번에 수천 개씩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딥러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뭐 수를 셀 수 없는 정도의 연산이 필요한데 CPU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CPU가 아무리 똑똑해도 8명으로는 시험지를 만 장을 던져주면 8명이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8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GPU에 코어가 10,000개가 있으면 한 번만 뚝딱 풀면 쉬운 문제를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CPU보다는 GPU가 딥러닝에서 좀 더 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연 설명하실 거 있나요? 저기 박 박사님?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제일 핵심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간단한 문제를 동시에 푼다가 GPU가 하는 일이고 CPU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한 개씩 푼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딥러닝이 잘 맞았던 이유는 행렬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행렬 연산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엄청 큰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가서 곱하기 짠 한 번에 그리고 다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이제 GPU가 조금 더 잘 맞는 거죠. GPU가 그런 형태로 띄게 된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그 GPU는 저희가 보는 모니터 화면에 그 화면 초당 몇 번씩 어떤 색깔이 출력돼야 하는가를 계산해 주는 걸 시작해서 만들어진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각 픽셀 수만큼 모니터에서 색깔을 결정하는 한 개의 개수만큼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어야 화면을 예쁘고 부드럽게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그 CPU랑은 다른 발전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런 비슷한 연산을 딥러닝에서 쓰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에서도 한번 써보자 하게 된 거고 그게 지금까지 좋은 발전을 이루어 온 거죠. 그렇군요. 아까 그 김 팀장이 16 코어 맞다고 그죠? 이거 제가 생각나서 16 코어 제품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찾아봤어요. 그게 보니까 서버 AMD? 제품이 아니면 거의 그 정도 나오지 않아요. 일단 AMD랑 인텔에서 나온 게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엄청 진짜? 비싸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막 보니까 제일 많이 그러니까요. 팔리는 워크스테이션 게 수준에서나 쓰는 거예요. AMD 라이젠 9 3세대 이런 게 막 80만 원대 뭐 이 정도 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품은 많이 나와 있긴 하네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뭐 코어 수 혹은 병렬 연산 이런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 GPU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같은 것들도 이제 GPU를 써서 하잖아요. 그 GPT-3 같은 거 요즘 한창 되게 주목받고 있는 자연어 처리 언어지능 모델 GPT-3도 딥러닝 엄청 돌리려면 GPU 뭐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네요. 그게 이제 그동안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병렬 연산과 모델의 크기를 시도해본 첫 케이스이고요. 그러니까 버트라고 하는 그 앞에 있던 이런 거대한 모델의 시초격의 애가 있는데 걔랑 또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의 크기의 모델을 학습에 시도해본 사례가 GTP3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버트만 해도 모델을 이렇게 크게 한다고 성능이 좋아져? 했는데 된 거예요. 그게 세상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배경 지식도 없이 만드는 게 성능이 좋을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 반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 모델을 언어 전문 학자가 없이 연구하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트 아니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엄청 큰 모델 하나 만들면 장땡 아니야? 했더니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가 버트였어요. 그런데 걔의 100배인가 1000배인가의 사이즈로 만들어진 애가 GPT-3인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이게 돼? 같은 레벨의 모델이 드디어 만들어진 거죠. 아마 이번에의 결과물 때문에 훨씬 더 거대한 모델들이 조만간 또 나올 거고 진짜 이게 그냥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라는 건 계속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버전도 또 벌써 기획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구조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그냥 규모만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이 GPT-3라는 모델이 얼마나 그 GPU 자원을 쓰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데 GPU 클러스터 비용이 이게 뭐 얼마야? 1163억 원이 들어간대요. 연산에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 뭐 하나 만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기업 단위가 아니면 아니 모델 만드는 데는 더 많이 투자했겠죠. 근데 이제 연산하는데 그런 돈이 쓰인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학습에 쓴 정도로. 돈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해요. 돌리는 데 쓰는 돈. 네네, 학습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버트가 처음에 어떤 제안을 한 거냐면, 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수행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라벨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돼서 주변에 많이 깔려있는 그냥 텍스트를 수집해서 그거를 다, 그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새롭게 어떤 문제를 제공하더라도 바로 적응해서 문제를 풀 수 있더라 같은 걸 증명해낸 거고, GPT-3는 그게, 어? 커지니까 어떻게든 다 돼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는 게 몇 문장 앞에 조금 넣어주면 바로 뒤에 문장을 마저 쓴다든지 뭐 댓글이나 네. 기사 같은 수준인 거죠. 그리고 어, 요 사람들이 또 놀랐던 사례가 뭐가 있냐면 어떤 기능을 설명하면 프론트엔드 코드를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코딩을 대신해 준다고? 코딩을 AI가? 대신해 줘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말로 그것도 하면 실제로 동작하는. 텍스트로 넣어주면은 코드를 짜준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를 누르면 1이 커지고 빼기를 누르면 3씩 작아져 라고 하면 버튼이 두 개가 생기고 그 누르면 앞에 있는 숫자가 1111 올라가고 3333 빼서 떨어지는 게 동작하는 애가 작성이 되는 거죠. 야 진짜 야 인생 무상하다. 이제 뭐 뭐 의미 있냐 그냥. 뭐 굉장히 네. 디테일하게 뭔가 지금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작성하려면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지만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는 충분한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크고 그 어떤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크게 만들어서 각각의 목적에 동작하도록 테스트했을 때 동작하는 걸 확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획이나 그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도구에 대한 디테일보다는 어떤 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그게 어떤 설계가 필요한가 같은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긴 했어요. 이런 이제 GPT-3 같은 게 뜨면 당연히 엔비디아도 더 뜨게 되겠네요. 전부 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쓰는 것 같던데. 엔비디아가 그 부분에서 지금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중이에요. 왜냐면 딥러닝이 뜨고 나서 그러니까 그 뭐지? 블록체인이 뜨고 나서 GPU가 한번 크게 팔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GPU가 그 블록체인의 연산에 최적화된 모델이 아니어서 그 블록체인의 연산에 최적화된 CPU 같은 애를 새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썼었어요. 그래갖고 GPU가 싹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딥러닝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라고 그래서 여러 반도체 쪽 회사나 아니면은 스타트업,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그런 거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GPU를 팔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인공지능 생태계에서의 자신의 연산 파워를 뺏기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운도 좋았지만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다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 딥러닝 한번 떴을 때, 이거 잘 되네 싶어서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서 딥러닝을 서포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 인 걸로 알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경쟁자가 구글의 TPU예요. TPU라는 건 이제 GPU랑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딥러닝 연산에 자신들이 최적화해서 만들어낸 하드웨어고, 그게 구글에서 직접 하드웨어까지 최적화해서 만들다 보니까 텐서플로우랑 뭔가 호환이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 중인데 저도 직접 써보지는 않았지만 GPU보다 조금 더 고연산이 가능해서 적은 개수로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AI 센트릭한 프로세서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군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율주행입니다. 키워드가. 뭐 빠르든 늦든 자율주행 시대는 올 거잖아요. 자동차가 자율주행한 시대는 올 건데 자율주행에 GPU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면 사람 대신 자동차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 보면
이제 정면도 보고 뭐 측면도 보고 사이드 미러도 보고 뭐 이제 옆에 뭐 어깨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차선도 바꾸고 사실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기계가 대신한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람처럼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가장 최적화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아까 CPU의 특성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네네.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GPU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필요하다. 아까 제일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GPU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차 지금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율주행차를 보면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들어있잖아요. 레이더, 라이더, 뭐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동시에 일순간에 파악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PU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제가 최신 기사를 찾아봤더니 엔비디아에서 제일 최신에 나온 올인 시스템, 온칩은 이거를 이렇게 읽게 되는 줄 난 몰랐는데 200 테라플롭스라고 읽는데요. 맞아요. 200 테라 플롭스가 기본. 네. 네. 200 테라플롭스를 할 수 있는데 김 팀장 1 테라플롭스가 어느 정도 연산일 것 같아요? 글쎄요. 대충 찍어봐요. 대본 보지 말고. 한 1조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초당? 야, 너 대본 봤지? 아, 센스가 없네. 예. 1 테라플롭스는 초당 1조 회 연산인데 엔비디아에서 나온 시스템 칩이 200 테라플롭스니까 초당 200조 회 연산을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야, 그러니까 뭐 상상이 안 되네요. 이 정도 되면 인간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엔비디아의 올인 시스템 온칩이 듀얼 칩으로 확장해서 이제 하면 2000 테라플롭스까지 확장할 수 있다. 라고. 그러니까 이게 합니다. 그냥 개별 자동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칩셋이?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가가 내려가고 뭐 크기가 작아지고 하면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걸 뭐 어디 센터에서 각각 뿌려줄 수 없는 시스템일 거니까 하드웨어가 자동차 위에 하나씩 붙겠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에 주요 그러니까 모든 범위를 커버하는 카메라가 다 달려 있고 자동차 머리 위에 뭐 이제 라이다 센서가 돌아가고 그리고 어딘가에는 이 GPU가 붙어 있어서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내려주겠죠. 지금 이게 자동차 한 대마다 들어가는 거에 대한 POC 레벨의 칩이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연산이 들어갈 게 조만간 개발이 계속 될 거고, 그게 김 팀장 놀라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 한 대가 컴퓨터 한 대예요. 네, 아마 그렇게 하기는 될 뭐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도 예전 PC 뭐 수백 대는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저희 교육과정에 엔비디아 지사장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엔비디아 한국 지사장님이. 네, 그래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담당할 때 자동차를 보면서 저희 그 교육생분들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자동차를 보면서. 영어로 물으셨나요? 아니요. 한국 지사장입니다. 한국 지사장이 오셨다고. 아니 한국 지사장이 외국인일 수도 있죠. 이 사람들 편견에 사로잡혀 있네. 그래라. 그러네. 네.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랬는데 그 지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저게 이걸로 보입니다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시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핸드폰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칩들이 들어가고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볼 때는 저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기도 하고 더 이상 사람이 운전해서 이동만 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동이 핵심인 세상을 이제 지나간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린 엔비디아의 올인 시스템 온 칩이 되면 레벨 5 자율주행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상식 차원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이거 설명을 드리면 레벨 0는 제어의 주체가 인간이고 주행의 책임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레벨 0.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주행이 아닌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그냥 우리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네, 레벨 1 자율주행은 제어 주체가 인간과 시스템이고 주행의 책임은 인간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스템이 뭐 차간 거리를 알려준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멈춰주기도 하잖아요, 요즘엔 시스템이. 예, 그런 것들도 해주고 조향등이 막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해주는 거. 그 이게 지금 레벨 옵션 1이고, 쓰면은 대부분 차가 가능한 거네요. 네네, 요게 약간 경계선에 있는데 레벨 2가 부분 자동화예요. 마찬가지로 제어 주체는 인간과 시스템, 주행 책임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보조 주행을 해주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나오는 것들 것들이 이런 제품이군요. 네, 뭐 좀 더 붙어 있는 거죠. 고속도로 그래서 이런 데서 손 놔도 되고 이런 것들. 아, 손 놓으면 안 되지만 자동으로 운전해주고 이런 정도. 네, 근데 요즘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약간 고급 세단들은 대부분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차선 따라서 주행하는 기능들. 맞아요. 국내 차들도 많이 이거 있는 것들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게 레벨 2라고 알고 있었는데 레벨 3이군요. 레벨 2예요. 지금 레벨 2를 아, 그래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 다음이 레벨 3가 조건부 자율주행인데요. 제어 주체가 이제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주행 책임도 시스템이고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 위험 시에만 운전자가 개입 이렇게 아, 되는 이제 겁니다. 손 떼도 되는 거구나. 이게 레벨 3가. 테슬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다음 레벨 4가 고등 자율주행인데요. 제어 주체가 시스템, 주행 책임도 시스템. 근데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하다. 음, 그러니까 위험 시에도 시스템이 제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제가 알기로는 레벨 4도 아직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죠. 레벨 3가 뭐 테슬라 정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올인 시스템 온칩 말씀드렸던 게 잘 되면 레벨 5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제어 주체와 주행 책임 모두 시스템에 있고 운전자가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운전석 자체도 없고 그냥 자동차는 완전 자동 인공지능 뭐랄까요? 이동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 안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구글이 지금 레벨 5 자율주행에 대한 주행 실험을 어떤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그 도시 모든 시민에게 테스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했어요. 그게 불과 며칠 전이에요. 레벨 5로요? 네, 레벨 5로.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자율주행일 때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행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랑 그 다음에 얼마나 사고 없이 운전을 계속 했느냐를 계속 실험해야 돼요. 실제로 돌렸을 때 얼마나 자율주행 시간이래 그 거리만큼을 달렸느냐를 체크하게 되는데 테슬라가 그런 데 있어서는 사실 생각보다 주행 기록이 길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기록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그게 무슨 피닉스 도시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최근에 오픈을 해서 이제 그 주행 거리를 압도적으로 늘리려고 구글이 지금 시도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수가 혹시 몇 대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분? 찾지 마, 임마. 검색하지 말고 아니야. 얘기해 그냥. 아니, 뇌에서 찾고 있어요. 대충 야 하지 마, 찾지 마. 핸드폰 내려놔. 뇌에서 5억 찾고 있대. 진짜 웃겨. 5억 대? 그 다음 박 박사. 모르겠어요. 한 60억 인구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9천만 대? 9천만 대. 9천만 대? 오. 나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언젠가는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분야를 선점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그만큼 더 크겠죠. 예, 주식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만큼 큰다는 얘기인데 2017년 기준으로 우리 그 전 세계 자동차 수가 13억 3천만 대 정도 있대요. 그래, 훨씬 작을 것 같았어. 맞아. 13억 3천만 대인데 이 중에 예를 들면 절반을 테슬라가 엔비디아가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근데 70억 인구인데 어떻게 차가 그렇게 많지? 등록된 차가 13억 대래요. 13억 3천만 대 정도. 안 타고 다니거나 여기 그럴 꾸겨져 수도 있거나 있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동차 수가 아주 파격적으로 줄어들진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자동차의 대수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면 빨리 우리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자율주행이 그래요? 되면요 노는 네. 차가 줄어들 테니까 차량 수는 많이 줄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유 자동차도 그런 개념이니까 왜 그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게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걔가 먼저 택시 영업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차 숫자는 줄어들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지금 예를 들면 물류 자동차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 세계 기차, 뭐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송 수단이. 기차, 비행기, 배, 자전거 이런 데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그럴 수 너무 있겠네. 꿀팁인데. 예, 그래서 우리 엔비디아 주식을 삽시다. 비행기 자율주행이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모르겠다. 아니 사실 아니, 쉬운 하긴 게 지금 아니고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대부분 적용이 이미 돼 하고 있겠죠. 네. 예, 이미 약간 비행기는 레벨 3 정도 되지 않나?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륙하고 착륙만 하고 있고 그니까. 비행 주행 중에는 자동화돼 있는 상태고요. 선박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거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는 거 진짜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운전하는 거 너무 힘들어 왜?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군요. 여기까지 조금 길게 자율주행과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은 최근 뉴스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다루려고 한 건데 ARM을 인수했다입니다. ARM. 두둥. 자, ARM의 인수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좀 리뷰를 할게요. 9월 20일 날 엔비디아의 ARM 인수, 반도체 업계 한가운데 떨어진 폭탄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게 있습니다. ARM이 이게 무기 만드는 회사죠? 뭐? 영국의 잘했어, 반도체 잘했어. 설계 회사입니다. 네, 암이라고 이제 뭐 그냥 부르는데 암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ARM이라고 할게요. 반도체 업계 한가운데 폭탄을 터뜨렸다고 했는데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 암이라고 하는 게 낫나? 무기 회사니까 폭탄 암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네. ARM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네, ARM을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47조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반도체 업계 M&A 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5가지의 작은 주제들로 정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도대체 ARM이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주목받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90년에 캠브리지에서 만들어진 영국 캠브리지에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반도체 기본 설계도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팹리스계의 팹리스. 세계 스마트폰의 90% 이상, 태블릿 PC의 85% 이상이 ARM이 기본 설계한 AP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ARM 설계도를 활용한 생산 개수가 230억 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가 왜 자꾸 팔려다니냐. 스마트폰 이렇게 잘 나가는 로열티를 받고 있는 회사가 뭐 소프트뱅크에 팔렸다가 또 왜 엔비디아에 팔리냐라고 보니까 손정희 회장이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ARM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했을 때 37주에 샀는데 소프트뱅크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 뭐 위워크나 우버 같은 데 투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금이 필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이 궁해져서 소프트뱅크가 ARM을 시장에 내놨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산 거죠. 어쨌든 소프트뱅크도 4년 만에 80억 달러 정도는 벌었다고 하고 엔비디아는 이제 이걸 왜 샀냐.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이제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엔비디아가 ARM의 고객 중에 하나였대요. 근데 이제 만약에 ARM을 엔비디아가 갖게 되면 엔비디아 입김이 좀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를 애플이나 퀄컴, 삼성 같은 데도 대서도 사고 있는데 만약에 ARM의 반도체 가격을 엔비디아에 의해서 사용료를 올린다 이러면 뭐 독점 시장에서 사용료를 갖고 장난을 하는 거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서 AI 그래픽 칩 최강자가 탄생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엔비디아가 주목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그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일단 영국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좀 심해서 진짜로 팔릴 거냐,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쓸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M&A가 완료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이슈 때문에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법적인 이슈, 규제 당국, 뭐 사람들의 정서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이슈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 우선 간에 일정 사이즈 이상의 회사가 인수되려면 국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조선소 관련 회사를 중국에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넘어갔을 때 생기는 파급이 나라 단위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거고, 지금 ARM 같은 경우도 영국이라고 돼 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엔비디아가 사면은 그 미국이 요즘에 막 수출 규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도 좀 이제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ARM이 음. 만약에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수출 규제 해버리면 이건 진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원자재 다른 데 수급할 수도 없고 그런 걸 우려하는가 보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그 데이터 뉴스 두 번째 시간으로 엔비디아가 주목받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는 딥러닝이 떴다. 근데 딥러닝에는 GPU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에도 GPU가 필요하다. 언젠가 모든 차는 자율주행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슈였던 ARM을 인수하기로 했다. 요 세 가지 이유에서 엔비디아가 아주 뜨고 있다. 그리고 뭐 저희 데이터 분석할 때 메모리 뭐 사용하거나 GPU 사용해가지고 연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때도 뭐 분명히 좋은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하드웨어니까 뭐 지금까지 혹은 뭐 게임할 때도 그렇고 저희 옛날에는 게임할 때 GPU 카드 많이 따졌으니까 뭐 저희에게 굉장히 친숙한 하드웨어인데 앞으로도 더 뜰 거다. 여러분이 그래서 한 번쯤은 주목해 보시라 라는 차원으로 데이터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멤버들 소감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김 팀장이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전 이게 참 재밌는 지점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딥러닝의 발전이 이런 현상까지 이끌어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하드웨어의 발전을 오히려 끌어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게 또 신기했고, 그런 생각도 음, 들었어요. 예전에 왜 그 코로나19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R 사용자들이 늘어나더라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그때 마찬가지로 했었죠. 예, 여러 생태계가 되게 많이 얽혀 있고 정말로 음. 이게 뭐랄까요? 정말로 지구화가 됐구나. 정말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어디랑 어떻게 연결돼서 어떤 효과를 볼지를 미리 예견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걸 그래서 알았다면 주식을 살 주식을 미리 겁니까? 샀겠지. 네. 어쨌든 뭐 김 팀장은 자율주행차를 못 빠지게 기다리고 아유, 있을 저는 완전 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박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여기 ARM 인수 부분이 가장 뭐지? 관심 가는 기사기는 했어요. 음, 왜냐면 저희가 보통 쓰는 노트북이나 CPU, 그 뭐지? 데스크탑 CPU로 쓰는, 아까 김 팀장이 얘기했던 뭐 뭐지? 제온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암드 64라고 하는 그 뭐지? 설계를 따르고 있는 인텔 계열의 CPU거든요. 근데 ARM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에서 쓰는, 그러니까 전력 효율이 좋다라는 형태로 쓰던 앤데, 요 ARM CPU를 맥이 애플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최근에 있고 전체 전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전에 도커 설명해 드릴 때 컴퓨터에서 쓰던 애를 뭐 어디 뭐지 다른 뭐더라 라즈베리 파이 이런 데 쓰면 못 써요 같은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거만큼의 차이가 나는 애를 바꾸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애플이. 음,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때 생기는 효과가 무엇일지, 이후로 지금 발전하는 방향 쪽에서 그 암드와 ARM이 어떤 그런 뭐지? 이런 시장에 대해서 갖추어 나갈지, 그게 어떤 백그라운드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코딩이나 개발을 할 때 어떤 접근을 할 때 생기는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다시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다시 합종행위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드디어. 가 됐기 음, 때문에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 관심사가 됐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CPU 프로세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종합 새로운 자신의 프로세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약간 야심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음, CPU랑 GPU가 서로 통신할 때 메모리나 어떤 채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병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에 대한 최적화를 자신이 한 번에 갖춘 하드웨어를 내놓는다라고 하면, 더 그런 고속 연산이 필요한 회사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한테 종속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특히 이제 이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끔김없는 고속 연산이 굉장히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필수제로서 지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좀 더 무섭게 성장할 수도 있겠다. 지금 엄청 높은 주식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곳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데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나마 GPU가 딥러닝이 중요하다, 엔비디아 잘 나간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조사하면서 또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 돼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 박사님이 이쪽으로 그 지식과 경험이 많다 보니까 추가로 부연 설명해 주셔서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뉴스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할 건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방송 들으시고 또 추가로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이슈들, 실제로 엔비디아도 청취자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다루게 된 거니까 많은 의견 저에게 보내주시고 저희는 열심히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네. 그럼 저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컨텐츠, 더 재미있는 뉴스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